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밤인데 이제 내일 장이 또 새로 열리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금년 들어서의 어떤 주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은 폭락 수준이었죠. 그죠? 이제 뭐 연초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개미의 어떤 대량 매수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3천으로 점핑 시켰어요. 그리고 3천을 뛰어넘어서 3,100 후반대까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물론 뭐 주 후반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그 첫 주는 뭐 외국인 기관 개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량 매수를 해서 3천 위로 이제 점핑 시켜놨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 뭐 이후부터는 이제 개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제 추가로 유입돼서 10조를 훨씬 뛰어넘는 막 10조 중반대까지의 어떤 개미들이 매수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뭐 기관이 한 15조, 한 15조 정도 매도세를 던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개미의 매수세가 좀 더 크죠. 금년 들어서. 하지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략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기관의 매도와 개미의 매수세 이 갭 차이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개미 쪽에 붙어서 이제 뭐 보합 내지 매수를 해준다면 주가는 더 점핑해 하고 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갭을 좁힌다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는 이제 또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 좀 약간 약보합 수준, 그 수준에서 이제 약간 관망세적인 그런 자세를 좀 취했단 말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는 그 기관이 매도한 거 이상으로 이제 개미가 계속 그 매수로 받쳐서 장중에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죠? 기관이 대량 매도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개미가 다시 매수해서 그거를 이제 끌어올려 놓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됐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안 그랬죠. 네. 그동안에 이제 개미와 같이 매수세로 이제 기관의 매도세를 방어해 주던 외국인이 기관 쪽으로 쏠렸죠. 매도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3,100 후반 3,200대를 향해서 가던 게 이제 3,100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 찍기 직전부터 이제 지금 쭉쭉 빠져서 이제 특히 뭐 금년 들어서 이제 그 보합 내지 횡보 내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가 금요일 날 쫙 빠져서 좀 하락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 첫 번째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이런 이제 그 주식의 명언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한번 했죠. 지난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그 급상승하면서 급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코로나 진단 기기 키트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이제 그 바이오 벤처 뭐 이런 쪽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급반전을 시작했죠. 그죠? 뭐 시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 종목이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종목을 매수할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안 오르겠죠. 그죠? 근데 그 수급을 누가 해줬나요?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했단 말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급반등 시켰어요. 그래, 수급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쳐 주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안 오르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동학개미 운동들이 생각 외로 예측 이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 급락 이후에 상승할 때 이제 W자 반등을 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정석처럼 여겨졌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그 뭐랄까 좀 관행적인 이론들이 무참히 깨졌죠. 그죠? 뭐 전부 뭐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제 뭐 W자 반등이 온다는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저 같은 나부랭이가 뭐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제 유튜브에서는 저는 아니다. 이제 W자 반등이 아니라 이제 V자 반등 계속 그 W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뭐 제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훨씬 더 많이 또 때려 넣었거든요. 그 작년 초여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수급이 주식에서는 가장 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재료보다도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금년에 지금 뭐 주식 그 개인 자금이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들 자금보다 개미 자금이 지금 더 많이 증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기관들보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제 개미가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하건 매수하건. 그죠?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관이 매도를 지속하더라도 개미가 그것을 유동성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외국인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기관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이 어떤 뭐 개미한테 붙거나 아니면 그 보합만 유지해줘도, 관망세만 유지해줘도 이제 개미가 충분히 그 기관의 매도세를 커버하고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의 매도세에 대응할 만한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간이 뭐 몇 조 단위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가 그걸 다 받쳐서 주가 지수는 거의 뭐, 보합 내지 뭐 약보합 혹은 상승 뭐 그런 수준까지 이제 움직였죠. 그러니까 기관도 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실탄적인 면에서는 일단 지금 과거와 다르게 기관들보다 이제 개미 실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기관에 맡겼던 펀드들이 환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금년 들어서 이제 뭐 몇천억 단위로 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결국은 개미 자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격차는 점점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기관 자금보다 개미 자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또 개미 자금이 이거보다 더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개미들 돈이. 그죠? 개미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죠. 사실 자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어디 맡길라니 뭐 세후 뭐 다 뭐 0. 몇 프로 이 수준 뭐 기껏해야 1%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좀 큰 손들이 건물에 투자하려니 뭐 개미들도 뭐 어디 뭐 집에 투자하려니 다 막아놨죠. 이런 상황이니까 돈이 결국은 이제 증시 말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보통 예금에 묶여있던 돈들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냐? 그런 사람들은 주식에,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주식은 뭐 도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저축해놨던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왜 하느냐? 이제 자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통장에 넣어놨더니 뭐 1년 지나도 뭐 1%밖에 세금이 안 내는데 뭐 내 옆에 있는 다른 뭐 지인들은 뭐 몇 개월 만에 막 10%, 20% 수익을 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1,000만 원 있었고 자기 옆에 지인이 700만 원 있었는데 작년 1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돈은 뭐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옆에 지인 700만 원 가지고 있던 지인은 막 한 200~300만 원 벌었단 말이죠. 자산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람 심리가 자기가 아무리 주식에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돈을 빼가지고
그 주식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금년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많이 들어오고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 같지 않게 어떤 추격 매수, 내동 매매 이런 종목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냐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거죠.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들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또 추가로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그 개미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중시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추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 조정이 이어진다는 거 결국은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기관은 많이 이제 물량을 팔았잖아요. 금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더 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제 관건이죠. 연기금이 이제 뭐 목표 수익률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간이 이제 금요일 날 매도로 돌았었다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로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어진다면 이제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제 그 개미 자금들이 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지금 뭐 어떤 하락의 이제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시그널이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작년 가을처럼 뭐 한두 달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기관하고 이제 개미의 어떤 그 금년 들어서의 어떤 팽팽한 신경전 그 공방전이 벌어졌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외국인이란 말이죠.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어요.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던졌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죠? 외국인은 뭐 기관은 뭐 평상시처럼 던졌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개미의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요즘에 계속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뭐 이제 그 너무 과열됐다, 너무 빠르게 올랐다, 뭐 이런 이제 뭐 뉴스들이 계속 이제 막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문, 방송, 뉴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보면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죠. 그죠? 너무 과열됐다, 근데 이런 과열됐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동안에 사실 2400 이후는 우리가 증시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지수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400 선까지만 우리가 겪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4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걸 과열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건 이건 뭡니까?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글로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상승률은 굉장히 가팔랐지만 여전히 그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레벨의 어떤 종목들을 이제 외국이나 뭐 선진국하고의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죠. 글로벌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수준이 여전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론에서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아니, 어디를 근거로 해갖고 과열됐다고 그런 거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과열됐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 투자자의 심리가 좀 그 뉴스에 통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B2는 제가 이제 금요일 장에도 얘기했지만 B2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B2는 어차피 어떤 빚을 낸 기간 동안만 투자하는 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뭐 조 단위, 몇십조 단위 자꾸 늘어난다면은 결국은 이 돈이 유입된 시기에 고려했을 때 빠져나갈 시기들의 뭐 몇 개월에서 짧으면 몇 개월에서 이제 길면은 뭐 1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빠져나간단 말이죠. 주가가 상승해도 빠져나가고 하락해도 빠져나가요. 기간이 되면.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상승장에서 그런 돈들이 왕창 빠져나간다면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의도치 않게 수급이 나빠져서 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B2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 돈 가지고
뭐 많잖아요. 보면은 뭐 한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몇억 번 사람도 있고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뭐 몇천 뭐 1, 2천만 가지고 몇십억 번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빚을 낸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돈이 기초 시드머니가 작아도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주식을 하고 어떻게 잘 하냐가 이제 그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느냐의 어떤 그 차이를 차이를 그 가져오는 것이지 뭐 시드머니가 많다고 해서 뭐 수익을 높게 내고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돈이 뭐 부족해서 내가 돈이 뭐 없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수익을 많이 못 낸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착각은 하지 마셔갖고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가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은행에서 한 돈 1,000만 원 더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B2거든요. 그러니까 B2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한테도 오히려 더 잘못하면은 깡통 찰 수가 있어요. 자기 원금은 물론 뭐예요? 원금은 잘못하면 원금도 닦아지고 빚까지 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그냥 원금만 닦아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개미들이 해서 이제 요거는 사실 언론에 계속 떠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좀 우려스러운 B2.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이게 좀 그 리스크 해소가 된다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B2가 지금 문제돼서라면은 이 B2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조정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B2는 이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일부 꽤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레버리지가 결국 비투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불가피하다. 투자 금액이 적으면은 할 수밖에 없다. 자기도 자주 썼다. 가끔 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뭐냐면 주식 투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나도 초창기에 돈 없을 때 레버리지 좀 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랑 반 같기도 하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런 방송을 보면 레버리지 초기에는 저렇게 더 큰 돈 번 사람들도 결국은 초기에는 레버리지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력을 주식 초보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은 그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좀 돈 좀 벌었다는 자랑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사실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던 투자자들조차도 이제 그런 유튜버들의 어떤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쓰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따라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B2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우리나라 이게 개미들의 돈들이 어떤 갈 데가 없어요. 이 정부 하에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은행에 보통 예금으로 묶여있던 돈들도 이제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은 좀 어떤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좀 향후에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로 이제 유동성을 충분히, 증시에 투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3천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3천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너무 과열됐다, 너무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팔고 이러니까 맨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증시가 2,400도를 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처럼 10년 동안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여론몰이 이런 거에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열됐다는데 도대체 기준이 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산업처럼 이렇게 중구장대형 경영 실적, 매출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지금 판단하는 증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그런 게 이제 주도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PDR 개념의 어떤 기술주,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향후에 그 미래 산업으로서 이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런 걸로 어떤 판가름할
주가를 판단할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미래 산업이라고 할 만한 업종들 있잖아요.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있죠. 뭐 수소 전기차 뭐 이런 종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증시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에 더 인프라를 더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옛날 전고점 2,400 이걸 가지고 뭐 증시가 과열됐다 너무 뭐 이거 됐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뭐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매스미디어 이제 뭐 방송이나 신문 쪽에서는 자꾸 그런 걸 기사화하고 그걸 보는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뭐 그런 자기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그 여론몰이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뭐 투자했던 돈마저도 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주가를 다시 밑으로 밀어내고 또 다시 박스권에 이제 형성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기술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옛날에 뭐 망하기 몇 년 전만 해도 뭐 망한다는 이런 업체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술적인 것들이 투자 기간이 어떤 지나고 나서 지금 뭐 그때 뭐 경영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망할 기업들이죠. 근데 그 이제 그 경영실적은 안 좋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 기술 투자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미래 산업 쪽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주가 급등하고 이제 이렇게 증시에 어떤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래 산업이라는 그 업종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뭐 이제 기술 개발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이런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이제 기술이 중심이 된 우리가 뭐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쪽에서 뭐 얼마나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이 확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증시가 이제 3천이 가더라도 이게 증시를 떠받칠 만한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주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죠? 옛날처럼 그냥 이제 2차 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경영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할 증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바이오 2018년도 이전만 해도 바이오 산업이 어땠어요? 무슨 뭐 순사기꾼들이다 막 이랬잖아 말이죠. 왜냐하면 경영 실적이 안 나오고 맨날 돈만 때려받고 이제 임상 실패하면은 뭐 쭉 주가 뭐 하락하고 이거 뭐 사기꾼들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산업의 특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성공하고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서 매출도 좀 일어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2차 산업 어떤 중후장대형 산업의 어떤 그 스타일만 가지고 우리가 증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뭐 3천 넘었다 해가지고 뭐 과열됐다 너무 거품이다 뭐 이런 말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고요. 뭐 그 기준이 어디서 도대체 과열이다 뭐 너무 거품이다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증시 뭐 기관 투자가들 쪽 뭐 제도권의 뭐 증권 애널리스트 뭐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오죠. 정부에서도 뭐 증시가 과열됐다 비투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비중 있는 뭐 오피니언 리더 쪽 그런 쪽일 수도 있겠죠. 그런 쪽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하니까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이러면 이제 아 정말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이 거품이라는 거는 밑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인프라가 기업들의 인프라들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주가만 올랐을 때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만으로 올랐을 때는 그게 이제 거품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유동성도 풍부하고 밑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기업들의 인프라 경영 실적을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미래 산업에서 이제 그 뭐 1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실적으로도 굉장히 좀
꼭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업체들은 실적으로도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 특히 게임주도 뭐 그렇고 게임주도 지금 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 뭐 꼭 그게 아니면 뭐 바이오 벤처들도 지금 뭐 좀 굉장히 좀 진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기술주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로 나오면 불안하다, 거품이다 이렇게 나와갖고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때 사서 좀 한 5년, 10년 기다린다면은 테슬라처럼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른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고민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물론 나중에 내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이제 상승할 시점이 오면 내가 투자할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한 뭐 20-30% 수익 현금화 시켜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물론 종목 따라서 이제 돈을 빼고 돈을 다시 넣고 하는 종목의 분배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뭐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오를 종목에 이제 떨어졌을 때 투입을 하고 뭐 지금 좀 너무 올랐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있는 돈을 좀 빼고 뭐 이런 이제 개인 각각의 나름대로의 자기 포트폴리오에서의 어떤 그 돈의 어떤 그 움직임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0-30%를 좀 저거 하고 이제 그 현금화 시켜놓고 좀 조정이 계속된다면은 나중에 조정 그 상황을 봐가면서 투입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 제 판단이 그렇지만 이제 뭐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대량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면 이거는 뭐 아무리 인프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수급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딱 만들어진다면 이제 물론 뭐 다 털고 나오든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증시 상황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그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주식 굉장히 뭐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스윙 투자 단타는 진짜 어렵죠. 이거는 진짜 뭐 전업 투자자 뭐 증시에 눈을 안 뜨는 전업 투자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단타와 스윙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이제 박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요런 이제 분들은 그런 투자 타입을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뭐랄까 좀 미래 산업이라는 트렌드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제 박현주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래 산업이라는 이제 기술을 발전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 큰 축,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큰 축인 산업들은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그죠? 저점에서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박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종목보다는 그런 게 이제 미래는 사실 경영 성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하기보다 뭐 ETF 쪽으로 이제 뭐 하기를 ETF라는 상품이 참 좋은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ETF 쪽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 얘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종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안목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뭐 그게 이제 그 종목이 뭐 옛날에 뭐 망한다, 투자금이 없어서 뭐 한 5년 전에 막 뭐 부도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업체가 이제 만약에 그때 이제 제대로 안목을 갖춰갖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때 투자했던 분이라면 지금 아주 대박 났겠죠. 그죠? 한 5년 만에.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 공부예요, 공부. 이제
모든 기업이 우리 삶과 직결돼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다 있는 업종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 종목 뭔가 이 업체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그럼 그 업체를 찾아보고 그 업체가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 투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결국은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결국은 투자에 아무리 많은 투자금이 있다라도 성공하기 어렵고요. 공부를 하면은 작은 투자금 시드머니라 하더라도 굳이 빚을 안 내더라도 얘들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갖고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기대 이상의 그 공부한 만큼의 수익을 내는 건 이제 그게 투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증시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투는 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증시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서 분석해보고 이래서 이제 좀 다음 주에 좀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